2025년 초부터 2026년 6월까지 거의 1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러시아에게 유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쟁은 더뎠고 어느 한 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뉴스는 여기서 마을 하나를 점령했다거나 저기서 숲 경계선 한 구간을 차지했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매주 점령하는 영토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린 진격이 몇 달 동안 쌓여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이득들이 쌓여 전선이 서서히 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했고 우크라이나는 저지하려 싸웠으며 전선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2026년 3월에 순이익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봤던 것처럼 느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전선이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서 진격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되찾았습니다. 신뢰하는 지도에 따라 숫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3월에는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수십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지만 4월에는 100제곱킬로미터가 훨씬 넘었고 5월에는 더 큰 수치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주로 우크라이나의 반격 상황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명백히 군대 자체입니다. 우리는 병력, 장비, 연료, 탄약 등 군대를 전선에 계속 투입할 물리적 역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덜 명확하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크렘린은 이제 믿을 만한 이야기거리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모든 좌절에는 미리 준비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러시아 경제는 낙관적인 전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었으며 압도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내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성과가 적고 예비 자원만 계속 소모해야 했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물질적 예비 자원과 선전 모두가 동시에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탱크가 바닥나고 탱크가 비어있는 이유에 대한 변명도 함께 바닥납니다. 2026년 초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여러 출처에서 나오며 우크라이나 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개 추적 사이트들은 규모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방향에 대해서조차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체적인 방식은 어쨌든 밀어내고 나서 증원군을 신속하게 투입해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밀어붙이려는 지역을 러시아가 증원하기보다 더 빨리 되찾고 있다면 러시아의 공세는 그들 스스로의 기준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언론이 실제로 그 점령지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공세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원래 방어해야 했던 쪽이 오히려 전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3월만 해도 억지로 보면 그걸 계절적인 현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죠. 5월 수치에 이르면 계절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마침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첫 번째 요인은 날씨입니다. 습기, 비, 눈, 녹는 얼음은 무거운 차량이 움직일 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드론과 소규모 침투팀이 전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도 장갑 차량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론 조종사든 아니든 모두가 보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겨울은 그 전해보다 더 춥고 습해서 눈이 훨씬 더 많이 내렸습니다. 3월 2 되자 그 눈이 녹으면서 정말로 혹독한 진흙철이 시작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비포장 도로는 거의 수프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공세가 진흙에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여기서 내세운 가장 유리한 카드는 날씨 탓을 하는 것이었고 누구도 잘못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땅이 그냥 지러졌을 뿐이라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진격의 속도를 사실상 러시아가 정했다는 점은 무시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순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진흙이로는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아닌 얼어붙은 전선을 의미합니다. 이게 전부라면 양측 군대는 제자리에 멈춰 날씨를 똑같이 욕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기술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지형에서 훈련을 받아왔으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서부 지역의 기후는 사실상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실제 변수이고 러시아 진격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속 볼 수 있는 패턴의 첫 예일 뿐입니다. 러시아가 멈춘 이유를 설명해주는 크렘린의 우호적인 편안한 해명이지만 러시아가 왜 지금 영토를 잃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나무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죠.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들판과 거대한 푸른 하늘 아래의 풍경입니다. 이 풍경은 우크라이나 국기의 영감이 되었고 우크라이나가 주요 밀과 곡물 생산 및 수출국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들판의 가장자리를 보면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를 방통림이라고 합니다. 이 방통림이 없는 경우 바람이 표토를 날려버려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착지지 창지대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방풍림은 머리 위 드론을 피하려는 진격 보병들에게 훌륭한 은폐물이 됩니다. 1930년대 시작된 토양 보존 프로그램이 러시아 돌격 부대들이 눈에 띄지 않게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도 우크라이나는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드론에 임시 화염 방사기를 장착해 방풍림을 불태우고 러시아군의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엄폐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인구 밀집 지역 사이를 이동할 때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점 중 하나를 없애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러시아의 지체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불에 탄 나무줄기는 러시아 보병의 이동을 막지만 우크라이나의 진격도 어렵게 만듭니다. 엄폐물은 양측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세 번째 요인, 실제로 흐름이 바뀐 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연결과 스타링크입니다. 이제 러시아군은 실제로 밀수하거나 노획한 스타링크 단말기로 최전선 통신을 운영했습니다. 이 스타링크는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 동일한 위성 인터넷입니다. 스페이스X가 러시아에 스타링크를 판매하지 않아 러시아는 단말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2026년 2월 초 이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우크라이나에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 간의 회담 이후 스페이스X는 러시아의 무단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말기 화이트리스트를 제출했고 점령지의 다른 단말기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머스크는 특유의 방식으로 러시아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게시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선전전이 본격적으로 날카로워집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공격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멈췄다고 보고했고 유럽 정책 분석센터는 이것이 러시아의 전체 군사통신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자체 평가에 따르면 그 단말기들이 비활성화된 후 우크라이나가 약 40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으며 이는 2023년 이후 키이우의 첫 실질적인 성과였습니다. 이제 몇 달 동안 러시아 군인들이 스타링크를 사용한 적도 없고 네트워크에 접근한 적도 없었다는 크렘린의 공식 입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주장은 애초에 신뢰할 수 없었고 단말기들이 즉시 꺼지고 공격이 멈추자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군대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주장하면서 그것이 사라지자마자 군대가 멈추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 이야기는 원래 문제보다 모스크바에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답은 레지벳. 레지벳은 새벽이라는 뜻이라는 자체 개발 위성 네트워크입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2027년까지 상업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술적인 부분입니다. 분석가들은 그런 위성분이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250개의 위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026년 6월까지 라스벳은 16개 위성을 궤도에 올렸으나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자체 일정에 뒤처졌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스페이스X는 10,000개가 훨씬 넘는 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곧 대체 체계가 나온다고 안심시켰지만 일정은 2027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즉 최전방 부대는 2027년까지 지휘 및 통제 문제를 겪게 될 것이고 그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했고 러시아가 스스로에게 가한 이중 타격입니다. 텔레그램. 스타링크 단말기가 꺼졌던 시기 즈음에 크렘린의 인터넷 검열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는 텔레그램의 기능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인들이 불만을 공유하고 불만이 퍼지며 심지어 시위대가 조직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능 제한은 국가가 플랫폼을 관리함으로써 이야기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러시아 군대 역시 텔레그램에서 작전 조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공군이 인터넷을 잃은 그 순간 많은 군인들이 의존하던 통신 플랫폼도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안 플랫폼인 맥스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늦여름에 처음 홍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그 앱이 심각한 보안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방침을 바꿔 다시 최전방 부대에 텔레그램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에도 여전히 군인들이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스타링크는 작동하지 않고 그 대체품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군인들의 피로와 서사는 더 이상 평행선을 달리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전장의 상황이 나빠질수록 평범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더 커집니다.
불만이 커질수록 크렘린궁은 그 불만이 표출되는 플랫폼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는 요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플랫폼을 통제하면 군대 자체의 통신도 악화되어 전장의 상황이 더 나빠 보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불만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단순한 해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시사하죠. 바로 철도 타격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잠시 전선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 합니다. 러시아를 이기는 전체 이론은 참호선이 아니라 보급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병사들이 연료, 포탄,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전선 이득은 보급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보급품을 더 앞으로 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굶주리게 해 전선이 무너지도록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략을 역사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었습니다. 전선을 수십 킬로미터 뒤까지 파괴력을 투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특권이지 침공당하는 국가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간 기회마다 깊게 타격했지만 이는 지속적 작전이 아닌 단발적 공격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진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철도 분기점, 물류 거점에 대한 공격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드론이 주요 원인이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믿을만한 한 가지 추측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광섬유 드론, 즉 전파 방해에 강한 유선 유도형 드론에서의 우위를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드론 덕분에 러시아는 깊은 회색지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그 우위를 뒤집으면서 우크라이나 시스템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깊숙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론 모델이 무엇이든 매주 신제품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전선 뒤 깊숙이 공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냈고 그 영향이 전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크렘린도 쉽게 변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끊어진 철도는 그 철도를 이용해야 할 기차들이 아예 운행되지 않으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요소는 그 논리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러시아의 군수 산업기지에 대한 장거리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의 장벽은 항상 무기 공장들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방공망 뒤에 견고한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곳을 타격하려면 장거리 비행과 탄도 탑재, 비행 중 생존이 가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방공망이 지난 1년 동안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는 그들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무기는 플라밍고 또는 FP5로 우크라이나의 파이어포인트라는 회사에서 제작했습니다. 이 이름은 첫 출시 때 플라밍고 핑크색 도장 덕분에 붙여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개조된 드론이 아니라 대형 순항미사일로 약 1150kg의 탄두를 대략 3000km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장거리 드론이나 소형 순항미사일보다 폭발력이 훨씬 큽니다. 기존 무기들은 보통 수십 킬로그램의 탄두만을 탑재했었습니다. 확인된 플라밍고 공격에는 보트킨스크 기계 제작 공장과 러시아 주요 미사일 및 포병국에 속한 대형 무기고와 같은 목표물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년 전만 해도 공격 대상이 아니었던 깊숙이 방호된 공장과 탄약고 같은 목표물들입니다. 러시아의 생산에 미친 정확한 피해와 영향은 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전 문제는 한 번쯤은 크렘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장이 공격당해도 이웃들이 촬영해서 올릴 만큼 극적인 화염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 피해 평가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이제 FP5와 같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꼭 더 미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선보이는 새로운 드론 모델과 최신 동향에 대한 영상을 매일 업로드합니다. 하지만 팩터7은 많은 화제와 혼란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석유 산업, 특히 수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유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전쟁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정부가 벌인 가장 큰 재정 사업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군사 예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정부 지출의 4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개적으로 인정된 자금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수입과 군인 급여, 포탄 생산 능력을 잃으면 전쟁에서 완패하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시설, 수출 항구, 그리고 그림자 선단 유조선에 대한 공격은 그 수입을 직접적으로 타격합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허술해 이 작전은 몇 달째 효과를 내고
모스크바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를 최소 21차례 타격했고 러시아 정유소의 처리량은 2009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드론으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정기구의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 생산량이 감소하자 모스크바는 2024년에 연료 생산량 수치를 공개하는 것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데이터를 없애면 이야기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소폭이 워낙 커서 로스텟의 더 넓은 지수에서도 결국 그 하락이 드러났습니다. 석유 제품 생산량이 한 달 만에 전년 대비 9%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출 금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국내 공급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먼저 휘발유 수출을, 그 다음 항공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국민 연료 보장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부족 현상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소엔 충분히 보유하거나 생산 가능한 것을 급히 금지하진 않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은 8번째 요인으로 그 자금이 사람들을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크렘린은 모집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모집은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또 다른 절반의 요소입니다. 러시아 재무부와 지역 예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립적인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집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 감소하여 약 7만 명의 신규 계약병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러시아 당국자들은 공개적으로 모집이 계획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 전역의 지역들은 조용히 입대 보너스를 사상 최고치로 인상해 평균 약 150만 루블, 약 2만 1천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계획보다 빠르다면 보너스를 계속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너스야말로 보도자료가 대놓고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공식 설명은 계속 부풀려지지만 그 밑에 유인 구조는 정반대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걸 손실과 비교해보면 여기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상자 수치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와 연계된 소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초까지 보고된 손실이 130만 명 이상의 사상자에 달하면서 러시아는 새로운 병력을 모집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병사들을 잃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한 달 동안 손실은 약 4만 명의 병사로 추정되었고, 반면에 모집 인원은 3만 5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12.5%의 결손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도체적인 수치를 제쳐두더라도 근본적인 논리는 공격하는 군대가 방어하는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력 수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처음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병력이 실제로 단 19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까지 러시아는 약 6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88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초에도 러시아는 겉보기에는 가지고 있던 병력 우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 개발과 접근성의 격차까지 고려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 러시아는 모집한 것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가장 일관된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41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은 반면 모집 기준은 40만 9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작은 손실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더 많은 병력을 모으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인식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거둔 가장 인상적인 성과들은 드론 우위, 장거리 타격, 통신 붕괴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 진정한 제공권 장악으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난 4년간 크렘린은 전선 상황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고 러시아 국민들은 특별 군사작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의 일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동시에 국내에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러시아가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실제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5월 수치는 그리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영토는 약 22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와 맥락입니다. 2022년 9월 하르키우 반격작전 당시 우크라이나는 불과 몇 주 만에 약 6,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2023년 여름의 반격작전도 지금은 실망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6월에는 약 377제곱킬로미터, 7월에는 257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았고 9월에는 2제곱킬로미터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세로 우크라이나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분명합니다. 러시아가 다시 주도권을 잡아도 이전보다 훨씬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미묘하고 흥미로운 이점도 있습니다. 강력한 방어선은 일종의 보험과 같으며 보험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공격에서 예전에는 감수할 수 없었던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실패하더라도 그 결과가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3년 공세가 조용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키이우는 실패 시 안전망이 부족해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협상 테이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성공하면 전쟁을 이어온 협상의 간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전장에서 도네츠크 지역의 나머지 부분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럴듯한 군사적 경로가 없다면 러시아는 도네츠크 지역의 나머지를 요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을 양보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단순히 재정비한 뒤 몇 년 안에 다시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모든 영토를 완전히 되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내부에서 점차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러시아는 이 전쟁을 더 이상 오래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의 소모전과 2026년 중반의 공세 붕괴는 내부 붕괴가 훨씬 더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글로벌 지정학 뉴스 업데이트를 위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